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과제리의 투머치 부동산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연예인 부동산 거래 얘기도 좀 하고 하는데 오늘 투머치 부동산에서는 요즘 부동산의 가장 심각한 얘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 주제는 저는 잘 몰라요. 우리 제리가 오늘 어떤 주제를 가져오는지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얘기 하시려고요? 집값이 이제 많이 폭락을 했는데,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연일 이제 뉴스에 터져 나오고 있죠. 근데 그 이면에 이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 사실 이 사람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훨씬 더 큰 피해자거든요. 아, 그렇죠. 집값 떨어진다 그러면 그건 집주인들 얘기지. 그렇죠. 근데 이제 집주인들이 집값 떨어지는 거는 어차피 뭐 자기네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잘못된 투자겠지만 결국에는 집값이 빠졌으니까. 투자는 자기 책임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뭐 그렇다고 뭐 그 사람들이 아주 뭐 잘했다 이런 건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이제 지금 너무 거기에 이제 지금 언론이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뭐 경제적으로라든지 더 좀 힘든 상황이고 근데 이제 집값이 빠져서 피해보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부터 이제 사기를 당해가지고 피해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요새. 그거는 무슨 사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그 갭 투자. 예, 갭 투자는 뭐 옛날 얘기 나왔던 거죠.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 이제 깡통 전세, 역전세, 뭐 역월세 이런 얘기가 많은데 맞아요. 일단 제가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깡통 전세는 뭐냐 하면은 이제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가 전세가 요즘 가격이 너무 빠져가지고 집주인이 그 집을 팔아도 그 판돈으로 전세금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매매가가 전세금보다 떨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전세 자기가 3억 살고 있는데 지금 그 집을 팔아도 2억 5천, 2억밖에 못 받는 거예요. 아파트가 그런 게 있어요? 아파트는 잘 없죠. 아파트는 전세가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전세 비율이 대체적으로 좀 낮아요. 근데 이제 빌라라든지 예, 뭐 오피스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전세가가 워낙 비중이 그 매매가 될 비중이 높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가격이 조금만 빠져도 굉장히 이제 위태위태한데 뭐 아시다시피 요즘 가격이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그렇죠. 예, 아파트만 가격이 빠지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요즘 뭐 역전세, 깡통전세 이런 얘기가 많은데 개념 설명을 이제 좀 계속 들으면 깡통전세는 좀 지금 말씀을 하셨고, 네, 하셨고 이제 역전세는 이제 만기가 된 세입자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만기가 돼서 이제 이사를 나가려고 하는데 네, 보증금 줘야지. 네,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새로 세입자를 들여도 그 세입자한테 보던 전세금으로 이 사람한테 돈을 다 맞춰서 줄 수 없는 거예요. 매매가도 떨어지지만 전세가도 떨어지니까. 그게 이제 역전세고 역월세는 뭐 비슷한 얘기예요. 집값이 너무 빠져가지고 이제 집주인이 이제 전세금을 돌려줄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세입자는 다행히 세입자는 그 집에서 좀 더 살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사를 안 나가도 그렇죠. 된다 그러면 그러면 집주인이 뭐 돈을 빼줘서 이사를 내보낼 상황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안 되니까 그냥 재계약을 합시다. 대신에 지금 전세가 뭐 5천 뭐 1억 정도 빠졌으니까 빠진 만큼 내가 사는 동안은 내가 월세를 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좀 최대한 연장을 해서 일단 좋아질 때까지 한번 가봅시다.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재계약을 하는 사례가 좀 왕왕 있어요. 요즘. 역월세는 되게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화목한 관계나 그렇죠. 돼야지 되는 얘기예요. 그렇긴 한데 이제 물론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뭐 울며 계산 먹기식으로 하는 그렇죠. 경우도 아니 근데 있고. 뭐 보증금 돌려줄 수 없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이게 그러니까 집값이 너무 빠져가지고 요즘에 이런 현상이 많이 생겼다. 그러면 거꾸로 집값이 오르면은 이 문제들이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가거나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다는 그렇죠. 집값이 오르면은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그러면 집값만 오르면 되네. 근데 이제 요새 좀 분위기가 뭐 내년까지 빠진다, 내후년까지 빠진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 사이에 지금 1, 2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사람들 한둘이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사람들은 전세가 한참 비쌀 때 들어갔던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이 집값이 단기간에 빠진 거에 대한 여파가 이렇게 작용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작년부터 가격이 꺾이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올해부터 2020년부터 만기가 끝나는 사람들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게 1, 2년 계속 이어질 거니까 그 사이에 또 만기가 되는 세입자들 얼마나 많겠어요.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죠. 집값이 그렇죠. 정말 반등을 확실하게 하지 않는 한
근데 그게 시간이 더 걸릴 거라는 얘기시고, 그렇죠. 그러면은 앞으로도 깡통 전세나 역전세나 이런 거에 따른 어쨌든 피해자들이 피해자들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도 이게 집이 좀 올라가거나 네. 또는 집주인이 뭐 이렇게 저렇게 좀 해준다거나 그래서 여월세 같은 개념으로 좀 뭔가 좀 분위기가 화목하게 간다고 그러면 그나마 다행인 거고. 그러면 다행인데,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집주인하고 연락도 되고, 그러니까요. 집주인이 어떻게 하든 자기가 책임지려는 의지가 있으면 되는데, 네. 요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무자본 갭 투기라고 들어보셨어요? 무자본이라는 얘기는 내 돈이 없이 한다는 네. 얘기고 갭투기는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을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빌라라든지 이런 소형 주택들을 자기 돈 들이지 않고 전세가만 안고 산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그것도 뭐 5채, 6채.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자본이라는 것도 뭐 어떻게 무자본으로 집을 사요? 무자본인데 어떻게 세입자를 받아들여요? 네, 집이 이미 전세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전세가 3억 맞춰져 있는 집이 매매로 3억에 나온 경우에. 아, 전세 보증금하고 매매가하고 같다. 네, 그러니까 이런 집들을 5채씩, 10채씩 모아가지고 갭 투자들을 하는 사람들한테 판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그냥 집을 사실상 집을 5채, 10채씩을 무조건 자기 명의로 많이 가져온 거예요. 그러네요. 전세금 보증금화가 매매가라고 그러면 내가 그 집을 살 때 전세금만 갖고 있는 것만 받으면 내 돈 한 푼도 안 들어가는 건 맞네. 그렇죠. 그런 갭 투자를 한 사람들이 최근에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일정 기간 가지고 있다가 집값이 올라서 뭐 1,000이든 2,000이든 남기고 이제 되파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지금처럼 그 세입자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집값이 빠져버리면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그 집을 샀는데 그렇죠. 예. 근데 전세가가 이미 빠졌고 근데 그 세입자가 자기가 이사 나가겠다고 돈을 그러고. 달라고 그러면은 집주인이 그닥 그렇게 자기가 그 집을 막 돈을 다른 데 마련해서 전세금을 돌려주고 이럴 의지도 없고 관심도 없고 내 돈 관심도 들어간 한 없고. 푼도 없으니까 네. 네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그럴 수 있네. 나 몰라라 하는 집들이 지금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이거 사기 아니에요. 사기죠.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집주인이 나 몰라라 하면은 세입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지금 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 뉴스에서도 보셨지만 뭐 세모녀 사건이라든지 무슨 주택 뭐 그 소유자 뭐 피해자들 모임 뭐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집주인이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을 해주려고 하면 괜찮은데 나 몰라라 하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집주인하고 연락도 안 되고 만기가 됐는데 이사도 못 가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발만 동동 구르다가 뭐 여기저기 알아봐서 기껏해야 한다는 게 소송이죠. 보전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하는데 그것도 기간이 보통 뭐 6개월, 1년씩 걸리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만기되면은 한두 달 내에 이사를 갈 줄 알고 이제 뭐 집도 알아보고 네. 다 했는데 정작 이제 전세 보증을 못 받으니까 거기 묶여가지고 본인 의도와 상관없이 1년, 2년 더 살게 되고 그러고 1년 이상 더 살다가 전세금도 100%다 회수를 못하고 뭐 절반 회수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전세 사기 사건의 그렇죠. 전모다 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구나. 근데 이게 특정 지역에서 주로 발생한다라는 거는 뭐예요? 최근에 이제 많이 발생된 지역이 네. 뭐 뉴스에도 많이 나왔는데 강서구 화곡동, 화곡동에 그렇죠. 네, 그리고 인천, 부천, 아. 인천 같은 경우 이제 그러니까 이 지역의 공통점이 뭐예요? 뭘 것 같아요? 보통 특히 화곡동 같은 경우는 서민들 많이 사는데 그렇죠. 그리고 빌라 밀집 지역이죠. 거기에 맞아요. 아파트 네.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곡동, 인천, 부천 이 지역들의 공통점이 주로 서민들이 많이 살고 그리고 빌라가 유독 많은 동네예요. 그러니까 서민들 그다음에 빌라 그렇죠. 이게 전세 사기의 주요 타겟이다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또 서울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다 보니까 이제 서울의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나마 출퇴근이 좀 용이한 그리고 가격이 좀 저렴한 동네로 찾아서 이사를 많이 가는 동네가 강서구, 인천, 부천인데 그쪽에 특히 최근에 이제 빌라들이 새로 지어진 빌라도 많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피해자들이 많이 생긴 거죠. 새로 지어진 빌라가 왜 사고가 많아요? 네. 새로 지어진 빌라는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가격을 분양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왜요? 거기 다 그 전봇대라든가 벽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방세계 뭐 2억 5천 3억 분양을 이렇게. 하는 이제 건축주라든지 분양 대행사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한 금액이지 사실 시세보다 업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뭐야? 그럼 그거가 이미 거품이 껴 있는 가격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그대로 넣으면 안 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책정하는 거죠. 분양을 하거나 세를 놓을 때 이게 4억짜리다 분양가가. 근데 3억에 전세를 줄게 들어와라. 그러니까 마치 전세를 되게 저렴하게 주는 것처럼. 그렇죠. 근데 그렇게 그 동네 그 새로 빌라가 신축이 되면 그 동네 신축 빌라든 뭐 구축 빌라든 빌라들 많이 있잖아요. 뭐 화곡동 같으면 죄다 빌라니까. 네. 그러면은 네. 시세를 대충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신축이라도? 여러 채를 둘러보면은 충분히 시세를 알 수가 있죠. 근데 근데 이제 그 여기 주로 이게 전세 사기 당하는 피해자들이 대부분 사회 초년생이거나 신혼부부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살면서 집을 얼마나 많이 계약을 해봤으면 이사를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그렇죠. 결혼 20년을 해야지 2년씩 다니는데도 10번인데. 그렇죠. 대부분 근데 뭐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테니까. 근데 이제 또 이게 또 신축 빌라다 보니까 대부분 요즘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뭐 냉장고, 뭐 그렇죠. 에어컨 이렇게 설치된 데도 많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런 게 다 들어와 있고 워낙 이제 잘 돼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집을 처음에 딱 봤는데 처음 봤는데 집이 좋아요. 깨끗하고. 네? 그러니까 굳이 이 집을 내가 마음에 드는데 굳이 다른 집을 두 집, 세 집 봐가면서 막 거기를 복잡하게 해서 이제 그 중에서 선택을 하고 그럴 필요성도 못 느끼고 집 일단 깨끗하고 좋으니까 그러고 뭐 부동산이라든지 분양업자들 이게 얼마짜리인데 얼마 뭐 싸게 해서 주고 그러고 다른 집에는 없는 뭐 냉장고도 넣어주고 에어컨도 그러니까요. 넣어주고 이렇게 다 돼 있고 하니까 그냥 혹해서 그대로 그냥 그쪽에서 제시한 금액대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또 대출도 웬만한 거 붙이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전세 사기 사건이 많이 발생했던 일단 근본적인 이유는 집값이 뭐 갑자기 많이 떨어진 것도 있겠지만 아예 네. 처음부터 네. 무자본 갭투기? 그러니까 그렇죠. 내 돈 없이 갭투기하는 이런 사례들도 있었던 거고. 그렇죠. 그런 사례가 많았고 거기에 대한 피해자들이 요즘 특히 많이 생겨서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게 그 강서구 네. 세모녀 사기 사건 얘기를 하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사례부터 좀 얘기를 좀 들어보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사기를 친 거예요? 이게 뭐 그러니까 피해자가 500명이 넘고 피해 금액만 해도 뭐 1,000억대 넘어가던데. 한 그 정도 저도 이제 그 정도 대략 그 정도로 본 것 같은데 네. 다 사실 방법은 좀 비슷비슷한데 이제 세모녀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분양 대행사가 있어요. 빌라를 분양하는 분양 대행사. 건축주가 있을 거고, 그렇죠. 집을 진 사람이 예, 있고, 건축주가 있고 분양 대행사가 대행사가 있고, 있고. 뭐 중개업자가 있고 중개업자는 세입자가- 복덕방 생각하는 네,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근데 요즘 사람들 복덕방 그런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요? 아, 네, 중개업소? 네, 네네네. 중개업소가 있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이 세모녀 그 중에서 엄마가 분양 대행사하고 짜고 분양 대행사에 나온 매물을 전부 매집을 해요. 그럼 매집하려면 돈이 좀 있었어야 되겠네. 돈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무자본 갭 투자잖아요. 그럼 자기 돈 없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빌라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분양이 이루어지냐 하면은 건축자들이 빌라를 지어서 이제 뭐 땅값에다 건축비다 그리고 자기 원가가 있겠지. 어느 정도 이익하고 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가에 맞춰 가지고 뭐 수익을 더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팔고자 하는 금액이 분양하고자 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3억이다. 한 채. 그러면은 분양 대행사한테 3억에 팔아달라. 분양을 해달라. 또는 3억만큼만 돈을 시켜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매매든 전세든 그렇죠. 상관없이. 약간 백지위임 비슷하게 그렇게 분양 대행사에 분양을 맡겨요. 네. 맡기면. 그러니까 그런 물량의 집들을 요즘 워낙 전세가가 비싸니까. 그러니까 집 한 채당 3억만 줘도 되는 거죠. 네. 근데 3억 1천, 3억 2천, 3억 5천 이런 식으로 전세를 내는 거예요, 이 집을. 매매가가 3억인데? 네. 분양가 3억이죠. 아, 분양가가 3억인데? 그러니까 전세가가 최근에 워낙 많이 뛰다 보니까 이런 현상까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전세를 3억 1천, 3억 2천 내고 건축주들한테는 3억만 주고. 그렇죠. 건축주는 자기는 3억만 받으면 된다고 그렇죠. 그랬으니까. 그 집을 그렇게 해서 자기 또 딸 이름으로 명의를 넘겨주고. 아, 집주인은 딸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모녀 사건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집을 수십 채, 수백 채를 뭐 딸 이름으로도 하고 그렇게 전세를 빼면서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수백 채의 집을 갖고 그렇죠. 있었다. 거기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집값이 빠지고 전세 만기가 지나고 하니까 어디서 구멍이 났구나. 그렇죠. 이제 세입자들은 이제 뭐 돌려막기도 하고 그랬겠죠. 세입자들은 이제 이사를 나가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집주인한테 보증금 돌려달라 그러니까 연락도 안 되고 네. 그러고 알아보니까 그 집도 뭐 전세가보다 시세도 안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규모 피해가 생긴 거고 그래서 이제 결국 검찰에서까지 이제 조사를 해서 이 사람 기소가 됐다는 얘기네. 네, 다 잡아들였죠. 지금 재판 중에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세 모녀는 잡혀 재판 중이고 네. 여기 좀 아까 건축주가 있었고 분양 대행업자가 있었고 중개업자 있고 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구속이 된 사람들은 분양 대행사 그리고 세모녀. 그 세모녀 이렇게 돼 있고 건축주는 사실 그게 입증이 현실적으로 좀 쉽지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범법성 있느냐 여부가. 그렇죠. 그러니까 뭐 둘이 이제 그 서로 이제 공모를 했느냐 이런 얘기도 그렇죠. 그렇고. 공모를 하고 중개업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일단은 세모녀하고 분양 대행사 이렇게만 지금 검찰에서 기소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모녀 사건 피해자들 피해자들은 이제 다 세입자들인데 세입자들 이 양반들은 어떻게 해요? 이분들은 지금 굉장히 심각하죠. 지금 그 양반들은 일단 이사도 못 갈 거 아니에요. 이사도 보증금 못 못 받았으니까. 가고 뭐 그 중에서 일부는 이제 경매 신청을 해서 지금 경매 진행 중인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 피해자들이 지금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심각하고 이게 지금 이 심각한 문제가 계속 지금 이어져 있고 해결이 된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인천 미추홀은 왜 거기는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인천 미추홀고 여기도 빌라가 정말 많은 동네. 음. 예. 그러니까 서울 강서구는 이게 하곡동이죠. 그쪽은 서울 그러니까 약간 외곽인데 그쪽에 원래부터 많았고 그리고 최근에 많이 지어졌는데 뭐 인천, 부천 이쪽에도 빌라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 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누가 배워서 그쪽에서 가서 하지 않았나.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어진 동네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네. 어쨌든 세모녀 사건도 그렇고 인천 미추홀도 그렇고 부천도 그렇고 대부분 다 어쨌든 처음부터 사기를 칠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예. 소위 말하는 무자본 갭투기를 해서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양산이 됐다 처음에는 얘기인데.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집값이 떨어지면서 생긴 어쩔 수 없는 피해자라고 한다면은 지금 인천, 부천, 뭐 강서구, 하곡동 이쪽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 갭 투자, 무자본 갭 투자꾼들에 의해서 피해가 양산된 그러니까 인재란 얘기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피해를 일단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좀 해보죠. 일단 피해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이런 집에 안 이런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예방법. 일단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피해자들은 지금 뭐 망연자실해 있다, 경매로 일부 넘어간 것도 있다 그렇게 하거든요. 네. 피해자들 입장에서 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 거예요? 피해자들 다 경매로 입장에서는 넘어가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제 경매는 이제 최종적인 방법이죠. 맨 나중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최악의 경우에 이제 선택해야 되는 방법이고 일단은 크게 한 세 가지 방법 정도로 제가 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주인하고 협의가 된다 그러면 최대한 시기가 좋아질 때까지 끌고 나가는 게 좋긴 해요. 그러면 거기서 계속 살아야 한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를 연장을 해서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집주인이 일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면 좋고 아니면은 뭐 월 이자라도 어느 정도 보조해줘서 계약 기간을 좀 더 연장해서 살면서 좋아지기를 좀 기다렸다가 해결하거나.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집주인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연장 자체가 힘든 경우,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임차권 등기라는 게 있어요. 임차권 등기? 네, 임차권이라는 임차권 등기. 거는 내가 집을 빌린다는 거에 대한 권리를 얘기하는 거고 등기는 그거는 법적으로 뭔가 이렇게 기록이 그렇죠. 되는 게 등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임차인이 그 집에 살고 있는 그 전세 기간이 지나 가지고 만기가 지났는데 이제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안 돌려줬을 때 그럴 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가야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이제 법적으로는 임차인이 그 집주인한테 돈을 돌려받기 전에는 전입신고를 딴 데 옮기거나 집을 비우면 안 돼요. 왜요? 그러면 이제 대항력이라는 게 사라져요. 대항력은 뭔데요? 대항력은 뭐냐면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때까지 임차인이 계속해서 그 집에서 눌러 앉을 수 있는 권리. 아,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 이상 집주인 그 임차인은 계속 거기 눌러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전세 사기 건들처럼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되거나 네. 집주인이 처음부터 아예 사기칠 생각을 하고 그런 집들 같은 경우는 아예 집주인 자체가 사실 공중에 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연락이 안 되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거는 어차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도 이사는 가야 돼요. 그리고 그런데 뭐 경매를 넣자니 너무 시간이 걸리고 그렇죠. 이런 이런 경우에는 걸리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임대차 기간이 지난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다가 단독으로 집주인하고 상관없어요. 아, 그러면은 뭐 집주인 어차피 연락도 안 돼서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는데 뭐. 그렇죠. 단독으로 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면은 네. 법원에서 강제로 그 집에다가 임차권을 강제로 기입을 해줘요. 전세권처럼. 그러면은 제3자도 충분히 알 수 있고 그럼 나중에라도 집주인이 그 집을 세를 놓거나 팔기 위해서는 그걸 지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세입자를 찾아가서 돈을 보증금을 돌려주고 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는 한 임차권 등기를 해놓은 거를 그렇죠. 말소시키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임차권 등기가 된 상태에서는 전입신고도 해도 되고 그 집에서 전세를 빼도 되기 때문에 대항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법원 가서 임차권 등기하겠다라고 네. 거기 민원실 가가지고 얘기해가지고 얘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서류상으로 신청을 작성을 해야죠. 해서 제출하고 네. 그렇죠. 그러면 그게 금방 결과가 나와요? 이게 그거는 사기당한 사람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그거, 등기 임차권 등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보통은. 그렇죠. 법원에다가 신청을 하면 되는데 이거는 보통 한 달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도 시간이 꽤 걸리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일반인들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법무사 사무실에 이제 맡기면 몇십만 원 정도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비용을 좀 덜해서라도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일단 해놓고 그러고 나서 이사를 가신 다음에 그러고 이제 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한다든지 네. 이렇게 그는 차츰 시간을 두고 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의 단점은 뭐냐면은 그 전세 보증금을 따로 이제 한 번 더 마련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게 돈 문제죠. 그렇죠. 사실 그 전세 보증금이 갖고 있는 재산의 대부분일 텐데 네네. 그거를 지금 완전히 물린 상태에서 또 큰 돈을 어떻게 또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이사를 간다. 그렇죠. 그게 가능하면 사실은 그게 별로 고민도스럽지가 그러니까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게 1안, 어렵잖아요. 2안, 3안을 얘기한 것 중에 이게 두 번째 방법이고 네. 그러니까 꼭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라.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여력이 된다 그러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이중으로 전세금을 마련해야 되니까 부담이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전대차라 그러죠. 임차인이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제3자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큰 돈이 들어가는데 집주인하고 아닌 임차권자하고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어찌됐건 그 집은 비어 있고 임차권 등기돼 있는 동안 자기가 권리가 있으니까 그 집을 자기 친인척이나 제3자는 좀 힘들 거죠. 친인척한테 뭐 월세를 준다든지 전세는 좀 힘들겠지만 일종의 전전세네. 그렇죠. 보면은. 전전세를 줘서 뭐 다른 이제 그 이중으로 나간 비용을 조금이라도 이제 은행 이자라든지 그래요. 이런 거를 좀 그 조금이라도 메꿔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두 번째가 두 번째. 전전세를 놓는다. 세 번째는 이제 경매를 넣는 거죠. 아까도 세무녀 사기 사건 피해자분들도 좀 경매에 넘어가 있거나 네. 경매 준비 중인 게 있다 말씀하셨는데 네. 경매를 한다는 건 사실 일반인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부담스럽고 스트레스 받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돈도 들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찌 됐건 소유자도 연락도 안 되고 집주인은 해결해 줄 마음도 없고 네. 그런 경우는 자기는 이사도 가야 되고 그리고 전세 보증금도 돌려받아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이 좀 들더라도 결국에는 경매 신청을 해서 그 집을 강제로 매각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돈을 받고 이사를 가는 방법인데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이게 경매를 넣었을 때 충분히 높은 금액에 낙찰이 돼서 보증금을 다 돌려받고 나가면 문제 없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깡통 전세이기 때문에 집값보다 낮게 낙찰되는 경우도 많아요.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일단은 또 이제 약간은 손실은 생길 수도 있고 그 대신에 깔끔하게 정리는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일단 그 얘기는 좀 남이 낙찰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줄 보증금 빼고 이것저것 네. 빼고 이제 가져간 그 집이 그렇죠, 이제 그렇죠. 주인이 바뀌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사실은 갭 투자, 무자본 갭 투자 이렇게 대상이 된 이런 집들을 대부분 빌라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경매로 넘어가서 과연 제대로 값을 쳐줄지도 모르고 요즘 시장 상황이 그러니까 되게 안 좋다고 요즘 이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게 워낙 이제 가격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낙찰가도 많이 빠진단 말이에요. 네. 근데 보통 경매 낙찰가가 시세보다도 보통 1, 20%, 20, 30% 더 낮겠다. 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피해액이 너무 크니까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이 이제 뭐 또 새로운 대안이 될 수도 있는데 임차인이 직접 낙찰을 받는 거예요, 그 집을. 아, 그럼 그 입찰가를 전세금 언저리로 이제 받는 거죠. 아, 그러면은 내가 낸 보증금 그 금액만큼으로 내가 그 집을 그렇죠, 낙찰을 그렇죠. 받으면 되겠네. 예, 그렇죠. 아마 그 그러니까 이제 이상을 쓰는 사람들은 없을 테니 그렇죠. 내가 낙찰 받을 가능성이 크네. 그렇죠. 임차인이 낙찰을 받는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또 전세금을 돌려받을 돈이 있으니까 돌려받을 돈만큼 낙찰 금액에서 공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갭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전세값 비율이 워낙 높으니까 자기 돈이 거의 안 들어가고 그 집을 또 자기 소유로 만들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은 예. 뭐 좀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손해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손해는 줄이는데 아, 그러면 나는 내가 꿈꿔왔던 서울의 30평짜리 아파트 집주인이 되는 거는 사실상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집주인은 되는데 그러니까 예. 이게 진짜 말 그대로 대안이에요. 대안. 1안, 2안, 3안. 그 어쩔 수 없이 지금 이거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 대안 중에서 그나마 자기한테 최대한 유리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중에 선택을 하시란 얘기죠. 예, 만약에 사실은 그 세 가지 중에 선택을 안 하실 경우에는 정말 속상한 상태에서 황당한 상태에서 황망한 상태에서 계속 그냥 그 집에서 놀러 앉아 있는 수밖에 또 없으니까 뭔가 액션을 취한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라는 걸 일단 크게 참고하시면 그 세 좋을 것 가지 정도 같습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비자들, 그 피해자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네. 그 보증보험 있잖아요. 저희도 아파트 저 살 때 그 전세 그 보증 그거를 뭐 몇십만 원 내고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이거 가지고는 소위 말해서 100%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나마 보증보험이 들어있는 경우는 괜찮죠. 보통 이제 뭐 보증보험이 사실 옛날에는 그 보증보험 자체도 없었어요. 전세 반환 보증보험 자체가. 이것도 사실 최근에 생긴 건데 대부분 전세 보증금의 80% 정도 보호가 대부분. 돼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3억이라고 그러면 4천은 날리고 2억 그렇죠, 6천 그렇죠. 정도만 회수할 수 있다. 네. 그래도 뭐야? 그래도 나쁘지 이런 않죠. 경우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문제가 터졌을 때 바로 보험회사에다가 청구를 해서 이사를 나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바로 청구하면 바로 나와요? 네, 바로 나와요. 그러면 그건 그나마 다행이네. 근데 이게 내가 사실 이게 아파트는 네. 저도 그 보증보험을 했던 게 대부분 아파트였을 때고 빌라도 보증보험을 다 받을 수 있네. 80%까지. 네. 그래요? 예, 지금 뭐 서울 보증보험이라든지 뭐 허거 도시주택보증공사 이런 데서 이제 그 전세자금 대출을 할 때 보증증서를 많이 끊어서 대출을 실행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 상품 자체가 전세 보증금의 80%. 물론 이제 뭐 특별한 경우에는 100% 보장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100% 보장해 주는 건 별로 없고 그나마 이게 돼 있으면은 사실 그 아까 얘기한 그런 갭 투자라든지 이런 데 그 사기를 당했다 하더라도 그나마 좀 나은 편이에요. 뭐 그럼 이번에 세무녀 사기 사건의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에 보증보험 들었으면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겠네. 그렇죠. 적어도 80%까지는 커버를 할 수 있다는 얘기네. 근데 이 보험이 가입된 사람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 않고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사실 또 요건 자체가 좀 제대로 성립이 안 돼 가지고 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보험은 들었지만은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보험이 아니지.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좀 요건이 까다롭다는 얘기네. 그렇죠. 좀 까다로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약간 좀 더 이제 보호 범위를 넓히고 좀 간소화시킬 필요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거는 사실 지금 정부에서도 뭐 네. 이 깡통 전세 관련돼서 특히 전세에 관련돼서 뭐 대책을 마련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들은 제도적으로 좀 네. 어느 정도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갭투기를 그러니까 무자본 갭투기에 이제 피해를 입은 사람들 중에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면 전세금 대출을 받아서 들어간 분들인 거잖아요. 지금 80%까지 뭐 보장이 되냐는데 이 문제는 이제 그 다음 문제고 사기를 당하면은 나는 보증금이 이게 전세 대출이 만기가 있거든요. 2년이거든요. 네. 2년 지났는데 보증을 못 받잖아요. 보통은 보증금을 돌려받아서 그걸로 전세 대출 갚고 다시 전세 대출을 계약을 다시 한 다음에 다시 전세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넣고 이사를 가 이런 식인 건데 이게 착착착착 돌아가는 건데 보증금을 못 돌려주면 예를 들어서 아까 3억이라고 그랬으면 2억 6천을 보통 80%까지 좀 전세 대출이 되니까 2억 6천을 대출을 받아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 2억 6천을 좀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은행에서 가만 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대출 만기가 되면 당연히 달라고 하겠죠. 달라고 그러죠. 근데 네, 돌려줄 수가 없잖아요. 보증금 사기를 당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좀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뭐 경매를 넣거나 했을 때 그 끝날 때까지 은행에서 유예를 시켜줘요. 글쎄요. 예, 유예를 시켜주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그 아까 얘기한 그 대표적인 사기 사건에 대한 그 뭐 검찰에서도 조사를 하고 허그라든지 이런 보존기관에서도 그 사람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다 사태 파악을 하다 보니까 예. 이게 그 사람들이 이미 그 보증보험공사나 은행에다가 은행에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라가 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걔네들.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안 그래도 이제 이 사람들이 사기를 당한 상황인데 그 사람들이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라가다 보니까 임대인이 그 사람들 소유로 돼 있는 거는 지금 은행이라든지 보증보험회사에서 보험 연장을 안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출 안 갚으면 신용불량자 네.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더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거는 제도적으로 좀 풀 수 있는 거예요? 세입자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지 제도적으로 풀어줘야죠. 그럼 그 제도적으로 푸는 거 외에는 사실 방법이 없다. 그렇죠. 세입자들이 뭘 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세입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거는 그 세 가지. 네. 경매를 넘기거나 아니면은 그냥 눌러 앉거나 아니면은 전전세를 놓거나 그거 외에는 사실은 현재로서는 세입자들이 행사할 수 있는 액션은 좀 제한적이다. 제한적이죠.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재리와 그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만 무자본 갭투기, 전세 사기 사건을 이제 좀 어려운 표현으로 무자본 갭투기 사건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거에 따른 피해자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취할 수 있는 그런 대항력 이게 뭐가 있는지 살펴봤고요. 제도적으로 좀 여러 가지 손을 봐야 될 게 많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재리와 함께 전세 사기 얘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